물음표가 붙었습니다. 기사 볼까요? 민정수석 결국 낙마, 인사검증 핵심 라인까지 부실검증이라는 동아일보의 사면 기사입니다. 오광수 민정수석 차명부동산 차명대출 의혹을 받고 있었는데 결국 임명 닷새 만에 낙마했습니다. 어제 강유정 대변인 얘기 들어보고 오시죠.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임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습니다. 네, 장 변호사님. 사실 이 제목이 여권에선 좀 아플 법하다 생각이 드는 게 인사검증 핵심 라인인데 부실검증이냐라는 제목이에요. 이게 좀 그 스토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네. 어떻게 특수통검사가 민정수석에 이 정부에 가는 게 처음에는 맞느냐. 그랬죠. 처음엔 그랬죠. 그런 부분은 사실 검사 출신이라는 게 결격이 될 수는 없으니까요, 공직에. 그런 부분의 파고는 좀 넘을 수 있었는데 처음에 차명으로 부동산을 보유를 했다. 본인의 대학 동기에게 믿고 맡겼는데 그게 송사로 번지게 됐고 그때 대단히 빠른 어떤 인정, 사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국정운영의 뒷받침으로 좀 보완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도 어느 정도 좀 크게는 커졌지만 넘어갈 수 있는 국면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차명 대출 의혹까지 나오면서 앞에 이 논란이 정확하게 해명이 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국정운영에 좀 부담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민정이라는 게 사정 라인이기도 하고 또 인사검증을 해야 되는 주축이기도 하다 보니까 네. 이 부분이 본인의 이런 흠결이 있는 사람이 타인에 대해서 엄정한 잣대를 이제 들이댈 수 있겠느냐라는 또 민주당 내의 의견까지 나온 상황에서는 좀 사실상 본인이 사의를 표명한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여러 번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했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일단 본인이 한번 이 사의 표명을 대통령이 받아주는 형식으로 마침표가 찍혔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저는 결과론적으로는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 주시고 오늘 조간에서도 많은 언론이 지적하다시피 이 과정이 뭐 일부 언론에 의하면 본인은 이제 알렸다라고 또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 추이를 보려고 했던 건지 그럼 그 부분은 결격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건지에 대한 점검은 왜냐하면 또 차기 민정수석을 좀 물색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좀 완곡하게 좀 말씀을 하시긴 하셨어요. 윤주진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것이 과연 단순한 어떤 오수석 개인의 의혹 문제로만 볼 수 있는 것인가. 저는 그보다는 사실은 잠재되어 있는 민주당 내부의 노선 갈등, 계파 갈등의 조짐이 저는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수석 말고도 위성락 실장 같은 경우에도 이른바 동맹파 자주파라고 하는 이 계파 싸움이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에 참석해야 되느냐? 당연히 가야죠. 그런데 나토에 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뭐 전직 장관입니다. 이렇게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사실은 한 지붕 두 가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두 개의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진 계파들이 현재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 안에 지금 동거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오수석이 처음이 됐을 때 이런 의혹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민주당 내부에서 나왔던 불만과 반발은 뭐냐면은 특수통 출신이 어떻게 민정수석이 될 수 있냐. 이재명 정부의 상징성으로는 너무나 적절치 않다라는 것이었어요. 나중에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행을 하니까 수그러 들었지만 이런 의혹이 나오면 과거 같았으면은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결사옹위했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그냥 전면 돌파를 대부분 지지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잡음이 나왔다는 것은 결국은 특수통 출신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사태가 오수석 개인의 문제보다도 어떤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서로 다른 생각들의 싸움이 저는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이 오광수 민정수석이 그냥 단순히 하나의 개별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그 밑에 크게 지금 두 개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흐름이 서로 맞붙어서 충돌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파편이 지금 튀어나온 게 그게 오광수 수석의 이 결국 이 사임, 낙마로 이어진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셨어요. 지금 뭐 외교에서 뭐 매파, 비둘기파 하는 것처럼 그런 비슷한 상황이 지금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근데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고 오실까요? 오광수 민정수석이 임명 4일 만에 차명 부동산 보유와 차명 대출 의혹으로 불미스럽게 사퇴했습니다. 모든 인사검증의 책임자인 민정수석부터 검증에 실패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검증 실패와 안일한 대응에 대해 깊이 직접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들께 약속하길 바랍니다. 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 수석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장 변호사님. 네. 결국 이거 첫 번째 낙마 다른 것도 아니고 민정수석인데 이거 대통령이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좀 정치적으로는 과도한 요구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정수석은 수석 비서관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심부름꾼, 대통령의 참모, 대통령의 비서진을 뽑는 거였어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이 부분이 뭐 국무위원이나 아니면 다른 장관 이런 자리라기보다는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수행해야 되는 그런 롤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신임 관계가 더 중요한 특수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그 맥락에서 나왔던 거거든요. 물론 야당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게 사실상 첫 낙마기 때문에 상징성 측면을 좀 부각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는 있다고 보입니다만 대통령이 사과할 사안으로까지 그렇게 쟁점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적절하지도 않고요. 네, 이게 대통령의 수석 비서관인 건데 참모진, 비서진의 문제인 건데 비서진이 낙마했다고 해서 이걸 대통령이 나서서 국무위원도 아닌데 대통령이 나서서 얘기하는 게 맞느냐. 정치적 공격적인 차원으로 보고 좀 과도하다고 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사실 오광수 수석의 낙마 어제 오전에 저희도 전해드리면서 요거 뭐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예상이 됐었던 부분이 있긴 있죠. 근데 보겠습니다. 차명 부동산 의혹 오광수 하차. 네, 야당 대통령 직접 사과를. 요거 말고 요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 기사. 검찰 출신 나가고 민변 들어오고 여권 파워게임인가?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또 공교롭게 어제 특수통 출신이라서 안 그래도 비판받던 오광수 수석이 낙마하고요. 같은 날 민변 출신의 송기호 변호사가 국정 상황실장으로 첫 선을 보였습니다. 그 모습 잠깐 보고 오시죠. 오늘부터 발령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게 상당히 노가다 잘 잘하시거든요. 네, 어제 민변 출신 송기호 변호사 국정상황실장에 임명이 됐고 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처음 만났다라는 거죠. 어제 이 안보 경제 긴급 점검 회의가 있었는데 관련해서 국정상황실장으로서 처음 이제 회의에 참석을 했다라는 건데 이게 참 윤주진 위원님 예. 공교롭게 검찰 출신 오광수 가고 민변 출신 송기호가 왔다. 이거 파워게임 아니냐라는 게 조선일보의 또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읽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국정상황실장의 사실은 아주 적절한 어떤 스펙을 가지신 분이라고 좀 어렵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관료 출신이라든지 보통 공무원 출신들 아니면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과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최측근 참모들이 국정상황실장을 맡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의 특정 단체, 그러니까 이제 가장 진보 세력에서 대표적인 법조 단체인 민변 출신을 썼다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충분히 그 세력에 대한 안배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침 근데 특수통 출신 오광수 전 이제 검사를 중용했을 때 사실은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층에서는 이중적인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오 수석의 어떤 의혹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지만 네. 한편으로는 그래도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너무 강도 높게 너무 급진적인 검찰 개혁은 안 할 수도 있겠다. 아하. 그러니까 뭔가 현실을 좀 두루두루 살펴가면서 점진적으로 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 수석이 그나마 그래도 최악의 인사는 아니다라는 평가가 내부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오 수석이 낙마를 했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급진적인 성향을 가진 민변에서 국정 컨트롤 타워의 가장 중요한 핵심부를 갖게 됐다는 것은 그것은 분명한 상징하는 바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지금 이게 분명히 상징하는 바가 있을 거라고 보인다. 왜냐하면 야권에서 보기에 굉장히 좀 급진적이라고 평가를 받는 게 민변인데 민변이 지금 국정상황실장을 맡은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송기호 실장의 그 프로필 좀 같이 볼까요? 아까 윤주진 위원님은 그게 딱 국정상황실장에 뭐 맞는 그런 인사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보겠습니다. 전남 고흥 출신이고요. 서울대 무역학과 그리고 민변에서 국제통상위원장을 했었고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를 하던 그 시절에 법률 특보를 하긴 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아까 저희 그 기사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여기 기사에도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 볼까요? 대통령의 눈과 귀가 되는 자리가 국정상황실장인 건데 보통 최측근 인사가 맡아왔는데 이번엔 좀 의외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동안 거론됐었던 사람이 정진상 아니면 강위원 이런 분들이 이제 거론이 됐었는데 근데 송기호 변호사가 이번에 임명이 됐다라는 거예요. 장유미 변호사님. 네. 노무현의 이광재, 네. 문재인의 윤건영, 맞습니다. 이재명의 송기호입니까? 네. 그런데 저는 이 보수 언론들이 이게 파워게임이다, 이게 노선 갈등이다, 네. 뭐 이런 식의 이제 조망을 하는데 좀 침소봉대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그리고 이제 송기호 변호사가 이제 임명이 됐는데 네. 이를테면 강의원 더혁신민주회의 그 고문을 임명했으면 그 비판하지 않았을까요? 좀 비판의 강도가 더 셌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정진상 실장 신뢰관계가 뭐 있다, 두텁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 인사가 적임자라고 대통령으로서는 생각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파워게임이라고 하려면 네. 이를테면 검찰이 가야 되는 자리에 민변 인사들이 들어간다거나 이런 거잖아요. 국정상황실장은요, 말씀 주신 대로 사실상 신복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많이 갔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송기호 변호사는 민변 출신 변호사라는 타이틀보다는 최근에는 정치인의 행보였죠. 지난 총선 때는 출마를 했었고요. 네. 배현진 의원에게 이제 송파에서 패배를 했었고 또 이재명 당시 당대표의 법률특보를 역임하면서 신뢰관계를 확인했었고 네. 그렇다면 이게 어색한 인사가 아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양보해서 민정수석 자리에 그렇다면 검찰 출신이 가고 네. 민변이 왔다라고 하면 뭐 그렇게 조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완전 다른 이 직책이잖아요. 더더군다나 이 해당 기사를 보면 또 노선 갈등의 하나의 예시로 든 게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386들이 뭐 엄호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야말로 전 진짜 침소봉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의혹의 많은 부분이 개인 채권 채무 관계란 말이에요. 이건 제3자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아니다, 기다, 맞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가 조금 곤란해요. 네. 본인의 해명을 들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마치 갈등이 수면 아래 있던 게 이런 인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처럼 대단히 프레임화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은 이거를 단순하게 무슨 이 파워게임의 시각으로 보는 것 자체가 이런 프레임 자체가 좀 침소봉대다. 이게 왜 그렇게 봐야 될 사안이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서 드는 의문이 이겁니다. 말씀처럼 그동안 복심들이 국정상황실장 자리에 많이 갔죠. 눈과 귀가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복심에 가는 게 또 맞는 거다라는 생각도 아마 많이들 갖고 계실 텐데 근데 그러면 장 변호사님. 송기호 변호사는 우리가 몰랐던 복심인 거냐 아니면 복심을 이 추후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송기호 변호사 내가 좀 복심으로 좀 키우고 싶은 사람이라는 거냐 아니면 국정상황실장이 역대 했었던 그 역할이 아니라 다른 역할을 원하는 거냐 이재명 대통령은 뭡니까? 전 다중포석이 있다는 생각이 모두 일단 다다? 드는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정말 복심인데 저희가 좀 부각이 안 됐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재명 이제 대통령이 당 대표 때부터 네. 본인의 참모 외연을 많이 넓히고 이른바 제도권 인사들과의 교류 그리고 자문 이런 거를 대단히 중시하고 방점을 찍는다는 얘기는 정치권 안팎에서 많이 들려왔었어요. 네. 본인이 성남 시절부터 성장해오면서 이제 같이 함께했던 측근 그룹도 있지만 그걸 확대하고 확산하길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인사를 보더라도 이게 복심인지 아닌지 전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네. 인재를 키우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도 인사를 보면 매우 부럽다고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김민석 최고, 강훈상 의원 차기 대선 주자군으로 어쨌든 민주당의 자산으로 키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발탁해서 능력을 검증해보고 그 기회를 줌으로써 여러 주자들을 키우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여러 다중포석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재를 좀 키우는 측면도 분명히 있지 않겠느냐. 폭을 좀 넓히고 풀을 넓히는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사실 송기호 실장이 주목을 받는 게 아까 이건 좀 프레임 자체가 좀 침소봉대입니다라고 말씀하시긴 했습니다만 오광수 수석의 낭만은 또 마침 같은 달도 있다 보니까 또 주목을 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었죠. 근데 오광수 수석 말고 지금 이 정권 초 지금 청문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인데 어제 국민의힘에서 이런 기자회견을 했어요. 들어보고 오시죠.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재산 미스터리는 점입 가경입니다. 재산 2억 1천만 원 가운데 4인간 채무가 1억 4천만 원이다.
2008년 본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던 사람에게 2018년에 또다시 돈을 빌리고 아직도 갚지 않았다. 그리고 같은 날에 9명으로부터 각각 1천만 원씩 총 9천만 원을 빌렸다는 사실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김민석 지명자에게 불법 정치자금 제공에 이어 돈까지 빌려준 사람은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서 체육위원회 공동위원장까지 맡았다고 합니다. 상임선대위원장이었던 김민석 후보자의 보훈이 아닌지 김민석 후보자는 명확히 답해야 합니다. 네, 장유미 변호사님. 물론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쪽의 얘기만 들은 거긴 합니다만 들어보면 약간 뭐가 좀 수상한 거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요. 의혹의 핵심은 왜 채무를 지게 되었느냐. 그리고 네. 왜 일부 채무 한 4천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갚지 않은 거냐. 상환 기간이 지났는데. 네. 이런 부분인 건데 기본적으로 김민석 후보자의 해명 내용을 들으면 본인이 과거에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추징금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액수가 적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의 정말 급여나 이런 부분으로는 다 채우기가 어려웠고 세금 같은 것도 체납이 되면 또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인들로부터 빌렸고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일부 상환하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일단 나에게 부과됐던 추징금, 세금 같은 것은 완납을 했고 이 부분이 완료가 됐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해명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한 이번 주말쯤 한 일요일쯤에도 추가로 입장을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뭐 과거의 정치자금법 위반 이런 부분은 본인이 당시 담당 검사를 불러서 청문회를 해도 나는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또 강하게 이제 그 해명을 하고 있고 더 연장선상에서 이런 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게 여러 이야기가 막 산발적으로 나오면 이거 돈거래가 수상한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지만 요지는 내가 추징금을 내야 돼서 빌리고 갚았다. 일부를 못 갚았다 정도인 것 같아서 이제 네. 추가 해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김민석 후보자가 지금 차곡차곡 해명을 좀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뭔가 되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딱 정리해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의혹이 지금 박형수 원내수석은 사인간 채무만 얘기했는데 그것만 있는 건 사실 아니긴 합니다. 의혹 같이 볼까요? 네. 일단 2018년 4월 5일 하루 동안 9명한테서 각각 1,000만 원씩 9천만 원을 총 빌렸다라고 아까 직접 저희가 이 박형수 수석의 입을 통해서 좀 들었죠. 그리고 이거 말고 고등학생 아들이 실제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했었던 이 표절 금지 관련한 이런 활동 관련해서 이게 입법 활동이 실제 발의가 됐고 여기에 본인도 공동 발의자로 좀 참여를 했다. 뭐 이런 의혹도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혹이 뭐 이것저것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근데 마침 또 어제 김민석 후보자가 국회에 왔어요. 어제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있었죠. 이 한 표를 행사하러 왔는데 기자들이 그 김에 물어봤거든요.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좀 있으면 제가 SNS에 올릴 거예요. 사실 무근이고 없으리라는 주장이시죠. 다 올릴 거예요. 아침에 간담회 끝나고 나서 한 말씀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제가 올린다고 했잖아요. 곧 올릴 거예요. 전체적인 맥락은 저희가 그 글을 보고 이해할 텐데 기본적으로 좀 반박하는 취지신지 보시면 압니다. 좀 요약해서 한 말씀이라도 좀 안 될까요? 제가 곧 국민들 전체께서 보실 수 있도록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올리시고 일요일에 올리시는 그 두 가지 글을 보시면 국민께서 가지신 의혹들이 다 말끔히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기자들이 이런저런 의혹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제가 곧 글을 올릴 겁니다. 글 보시면 돼요. 글을 보면 의혹이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지금 김민석 후보자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로 몇 시간 뒤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인사청문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1. 제 아들은 표절 예방 관련 입법 활동을 대학 진학 원서에 활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2. 표절 예방 관련 입법 공동발 이건 제가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해서 발의자로 참여한 겁니다. 세 번째, 사적 채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이 누진되는 세금 납부했었고 대출을 받아서 다 상환을 했습니다. 네 번째,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해서 벌금, 세금, 추징금은 다 완납을 했고 관련해서는 뭐 검찰을 비롯해서 모든 관련자 증인으로 불러도 무방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그 얘기했죠. 제가 뭐 일요일도 올리고 할 거예요. 그거 보면 다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매일경제 기사 같이 볼까요? 일단 뭐 이런 이 국민의힘에서 얘기한 사인간 채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선 김민석 후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채무 다 대출받아서 전액 상환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윤주진 위원님. 예. 의혹 해소됐습니까? 근데 여전히 네. 문제는 이겁니다. 사적 채무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단기간에 거액을 받을 수 있었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일반 국민들이 만약에 어디 아파트 하나 사러 간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 돈 어디서 났냐고 다 소명해야 됩니다. 심지어 부모님에게서 빌린 돈조차도 의심해요.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김민석 의원이 물론 오랫동안 야인 시절을 겪으면서 생활고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런 네. 점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지인들로부터 수천만 원씩을 쉽게 빌릴 수 있었다는 것은 사실은 김민석이라고 하는 정치인을 보고 어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치자금적 성격의 채무가 아니었냐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민석 후보자가 당연히 소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 채무가 그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이제 채무를 가장한 어떤 불법적인 후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들여다보자라는 것이고요. 네. 이것은 당연히 국무총리 후보자로서는 본인이 직면해야 할 혹독한 검증의 과정입니다. 또 아들 관련해서도 물론 나중에 대학 입학 원서에 쓰진 않았다고는 하지만 네. 결국은 아버지 김민석이라고 하는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남들로서는 쉽게 하기 어려운 그런 활동을 했을 수 있다. 이것은 또 국민들이 봤을 때는 박탈감을 좀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저는 겸허하게 소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어쨌거나 얘기를 들어도 이 해명이 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느냐.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한 번에 이 9명한테 1,000만 원씩 다 이렇게 받고 빌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본인의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이 후광을 나름 활용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지금 의혹을 또 제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김민석 후보 SNS에 이렇게 써줘. 중앙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제 사건 담당 검사 증인 불러도 좋습니다. 김민석 불법 정치자금 의혹 반박했다라는 거죠. 장유미 변호사님. 네. 내가 과거에 정치자금법 위반 사안이 있었지만 그건 표적 수사였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 나는 결국 다 완납한 거 아니냐. 그때 사람들 다 불러줬다라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당당하게 맞습니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당시에 또 표적 수사라고 하기엔 금액이 상당히 1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유죄가 확정이 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의 구체적인 또 추가 해명이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네. 다만 저희가 통상의 청문회 절차에서 정치인 출신들이 비교적 용이하다, 좀 우세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뭐 국회의원들은 무사통과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또 선출되면서 그리고 공천을 받으면서 이런 과거의 이력들이 다 한번 검증대에 오르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민석 최고도 이제 2번의 정치자금법 위반이 있었지만 한 번은 비교적 이제 가벼운 벌금형을 받기도 했고 한 번 이제 집행유예를 받게 됐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내가 공천을 받는 과정 중에서도 사실상 이게 정치인 김민석을 향한 좀 과도한 수사가 있었다는 점이 받아들여지기도 했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당연히 수용하고 수인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이해하는 건 재판 절차에서 그냥 할 뿐이에요. 근데 최종적으로 마침표가 찍혔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따른 또 부가적인 페널티, 금전적인 페널티가 있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본인이 허락하는 한 최선을 다해서 변제하려고 했고 갚으려고 했고 세금, 추징 다 완납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좀 맥락과 이 과정을 국민들께서 헤아려 주셨으면 한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을 저는 왜냐하면 사선고지에 올린 또 그 지역구 유권자분들이 계시고요. 네. 어제 갤럽 조사를 보면 김민석이라는 정치인의 국무총리 후보 내정에 대한 이제 평가가 있습니다. 그때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49%이 많은 응답자분들이 적합하다라고 하는 건 이런 맥락까지도 또 헤아려 보고 계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기본적으로 정치인이라고 하면 선거를 통해서 유권자의 판단을 받고 각종 의혹이 있다 또 공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판단이 이미 좀 받았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김민석 후보자 얘기는 나는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내가 다 완납을 했고 추징금 이런 거 완납을 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사인간 채무는 여기에 대한 추징금이나 이런 걸 내는 데 있어서 거기서 사용을 한 건데 이것도 대출받아서 다 상환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오늘 한국일보 보도에 또 이런 게 나왔습니다. 볼까요? 김민석 수입 대부분 세비인데 추징금 6억을 내고
순 자산이 7억이 늘었다라는 게 한국일보의 기사예요. 지금 이거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일보가 아까 쉽게 얘기하면은 국회의원 재산 이 신고 내역을 지금 분석을 해봤더니 김 후보자가 자신과 가족의 순 자산이 2020년부터 이 쭉 봤을 때 대략 한 7억 3,500만 원 정도가 증가를 했다라고 신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2020년에 이 마이너스 5억이었었는데 오히려 좀 늘었다. 그래서 총 7억 3,500만 원이 증가했다. 순 자산은 예금, 부동산 등 자산에서 채무를 제한 값입니다. 채무를 제한 값이다. 그런데 이게 좀 늘었다. 근데 여기 볼까요? 주목할 점은 김 후보자가 이 시기에 세금 납부를 위해 신고한 연간 소득이 대체로 1억 원 수준이었다. 사실상 국회의원 세비가 소득의 전부였던 셈인데 그럼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많이 벌었느냐? 2023년 800만 원대의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등 다른 수입원이 있었던 건 맞긴 맞는데 연간 1억 원 이상 추징금 납부에 썼을 법한 추가 수입은 없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이걸 보면 6억을 내고 순수하게 7억이 결국 증가했다라는 얘기인 건데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라는 게 한국일보의 보도입니다. 장 변호사님. 요지는 재산이 어쨌든 마이너스 5억, 거의 6억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적극 재산이 한 1억 정도 되니까 늘었는데 네. 지금 추징금을 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재산이 늘었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모릅니다만 그냥 변호사로서 추정을 한다면 네. 이를테면 이 기사는 김민석 개인의 채권 채무 관계에 좀 포인트를 맞춘 것 같은데요. 저희가 고위공직자 재산을 하면 자녀나 부모도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으면 같이 넣고 그런데 그 이후에 사정 변경들이 좀 있어요. 누구는 넣고 누구는 빠지고 이런 부분들. 보시면 장녀 같은 경우에는 독립생계를 한다고. 신고 기점 이후에 뭔가 변동이 있을 수 그런 있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민석 최고가 이제 재혼을 2019년도에 또 하면서 이게 배우자 재산도 같이 왜냐하면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합산을 해서 이게 공개가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다 아울러서 살펴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본인도 추가적으로 이 한국일보 보도가 비교적 근래 나왔기 때문에 아마 추가 해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은 어디까지나 나의 추측이지만 재산 신고 이후에 뭔가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윤주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아주 간단하게 소명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네. 근데 딱 봤을 때는 어떻게 추징금을 내고 국회의원 세비밖에 소득이 없는데 순자산이 증가할 수 있느냐. 특히 국회의원들 대부분 세비를요. 또 생활비라든지 정치 활동에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것을 전부 다 저축한다는 것 또한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순자산 7억 증가는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는 세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는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집값이 올랐을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주식이 정말 뭐 잘 올라가지고 금융소득이 올랐을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세 번째는 배우자와의 어떤 가족관계에 있어서 어떤 재산의 증가가 있을 수도 있죠. 뭐 증여를 받았을 수도 있고 상속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것 말고도 너무 복잡하게 돈 문제들이 얽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계속 뭐 대출, 채무, 상환, 추징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어떻게 돈을 저렇게 밖에 못 벌었는데 순자산이 7억이나 늘지? 저는 이러한 것들을 좀 김민석 후보자가 즉각 왜냐하면 쉽게 소명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아파트 값이 올랐는데 어떡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하루 1분 1초가 늦어질수록 국민들의 의구심만 늘어나기 때문에 좀 속도감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부동산, 그러니까 집값이 올랐을 수도 있고 가지고 있던 주식이 좀 올랐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배우자가 좀 돈이 더 있어서 배우자 거가 좀 산입이 됐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만 중요한 건 빠른 해명이다. 이게 해명하는데 어려운 사안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이 김민석 후보자 뭐 내가 일요일 날 또 글을 올릴 거야라고 했는데 오늘 토요일이죠. 오늘 올려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근데 이 김민석 후보자, 네, 뭐 이런저런 기자들 질문 받을 때 글로 올릴게요 얘기를 하고 어제 굉장히 좀 바빴습니다. 뭐가 있었느냐? 다음 기사 볼까요? 식품 외식업계를 불러서 밥상물가 간담회를 열었다라는 거죠. 그 모습 같이 보고 오시죠. 결국 향후의 정책은 시장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만은 거래의 불투명성을 이유로 해서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은 우리 사회와 시장의 합리화 방향에서 고쳐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총리도 뭐 공약이라는 걸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공약이라는 걸 할 수 있다면은 우선 총리가 정식으로 되면은 총리실부터 시작해서
공직자들부터 매주 최소한 1회 이상은 아무리 구내식당이 좋아도 주변 상권에서 점심도 좀 먹고 어렵게 소상공인 자영업자로서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가 다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기사 여기 부제에 이렇게 나와 있죠. 정식 취임 전에 좀 이례적인 행보다. 윤주진 위원님. 총리가 아니라 총리 후보자가 업계 관계자들을 불러서 간담회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조금 이례적이죠.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총리설이다 뭐 이런 제도도 있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사문화된 것이고요. 매우 어떻게 보면 국회에 대해서 예의가 아닌 겁니다. 이것은. 왜냐하면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지만 엄연히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되는 자리입니다. 아직 그리고 인사청문회조차도 네.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총리가 다 된 것처럼 이렇게 행보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어떠한 새로운 또 의혹이 결정적으로 나와서 오광수 수석과 같은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간담회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겸허하지 못하다, 낮은 자세가 아니고요. 본인에 대한 의혹을 어떻게 보면 조금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의 라면 2,000원 발언이 사실은 엄청난 파장을 가져왔어요. 특히 업계가 초긴장하는 불필요한 논란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것을 덮으려고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총리 후보자가 공식 정책 행보를 할 때는 아니다. 본인에게 지금 쏟아지고 있는 의혹부터 차례차례 소명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윤주진 위원님이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총리가 다 된 것처럼 업계 관계자를 불러서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김민석 후보자 업계 관계자 불러서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도 했죠. 다음 기사 볼까요? 네, 김민석 공직자 주 1회 이상 주변 상권에서 점심 먹자. 근데 이게 장현미 변호사님 아이디어는 좋은데 아직 후보자인데 공직자에 대해서 뭔가 지시를 내리는 듯한 이건 또 맞느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네. 이게 국회 통과도 안 됐는데 이렇게 먼저 행보를 좀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좀 문제의식 당연히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국무총리는 본회의 통과를 해야 되는데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입니다. 이제 민주당 의석수로 된다라고 보고 행보를 하는 게 저는 더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어요. 대통령이 2,000원 라면 봉지 라면이 2,000원이 정말 이게 실화냐 이게 맞느냐라는 문제의식을 던졌죠. 왜냐하면 라면 대단히 많은 분들이 네. 서민 음식의 대표격이고 계란도 너무 비쌉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모든 현장에 갈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총리는 정말 지금 거리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런 역할도 한 축으로 담당을 해야 되는데 식품업계, 외식업계 담당자들 만나서 의견 듣는 겁니다. 왜 이렇게 물가가 고공행진이냐. 더더군다나 지금 너무 시장이 얼어붙어서 추경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럼 물가가 또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 공격으로 유가 상승하고 여러 물가 상승 요인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물가는 잡아야 되는 게 정말 급선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정책 행보를 지체할 지금 뭐 이런 저러한 논란이 있으니까 나중에 해야겠다라는 판단을 하기엔 너무 시급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저희도 관공서나 회사 근처에 이를 식당 하시는 사장님들 진짜 우는 소리 많이 하시죠. 점심 장사 반짝하고 저녁 때는 사람들도 없고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외부에 나가서 먹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이고 이걸 지시로 이제 받아들이시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날 간담회도 외부 광화문 근처에서 같이 식사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실천과 어떤 본인들이 지향하는 이런 정책 노선과 이런 부분의 괴리를 좀 좁혀나가는 행보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어차피 청문회를 한다고 해도 과반의 찬성으로 되는 거라면 지금 민주당이 이미 과반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통과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오히려 빨리빨리 움직이는 게 더 책임 있는 행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 여야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